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과 이번 주 두 번째 코너를 진행을 해볼 텐데,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영원한 유럽 축구의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야기입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관한 최근의 인수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또 테나 감독의 어떤 지금까지의 문제점, 어떤 전술적인 이야기, 이명철 해설위원의 또 시각으로 아주 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정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장기간 동안 있었는데 지금 인수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는 조짐이 보이죠? 그렇죠. 네. 일단 카타르 쪽의 인수는 최종 철회 끝난 것 같고요. 그런데 팬분들이 너무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카타르 쪽은 일단 정말 공격적인 투자, 엄청난 투자를 그동안 팬분들에게 약속을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구단의 빚을 카타르 쪽이 인수하면 모두 다 갚아주겠다. 그에 대한 얘기들이 먼저 첫 번째로 했었고, 이외에도 경기장 보수, 후연장 보수, 그리고 지역적으로 뭔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축구 인프라 확장을 위한 맨체스터 지역에 대한 투자는 물론이고, 네, 사실은 올드 트래포드가 뭐 정말 전 세계 축구의 아주 명소이기는 한데 좀 낙후된 것도 사실이죠. 실제로 지붕에서 물이 새는 영상들이 매일매일 화제가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오일머니 아닙니까? 역시 축구 팬들이라면 모두가 반길 만한. 사실 카타르 쪽 얘기가 갔을 때 저희 팀들하고 저도 좀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아니 근데 처음 이렇게 들어오고 할 때는 축구판에 오일이 뭐냐 하면서 처음에는 다들 뭐 근본 없네, 정통성 없네, 저런 돈 받으면 안 돼요, 뭐 다들 그랬었어요. 한 10년 전, 20년 전 아마 초반엔 돌아가 그랬죠. 보세요. 네. 네. 그럼 로만 아브라모비치 올 때도 여러 가지 말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들 오일머니 와주십시오 이러는 걸 보면 글쎄요, 좀 하여튼 이율 배반도 좀 있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방향이기는 한데, 어쨌든 다소간의 이율 배반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어주시죠. 그리고 역시 가장 큰 부분은 글레이저가 완전히 나가든 아니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든 레클리프 측에서의 인수보다는 카타르 측에서 인수를 할 때 글레이저의 지분이나 이 어떤 영향력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에게는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대목이죠. 네, 글레이저의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길 원했죠. 그러니까 레클리프 씨도 예전부터 이제 인수설이 있었지만, 레클리프가 인수를 했을 때는 글레이저 패밀리가 계속 남아있는 부분 인수가 되는 거고, 카타르가 들어오면 이제 글레이저 패밀리는 결국 손 떼게 되는 그런 수순 아니냐라는 그 차이가 엄연히 있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당수 팬분들이 이 레드클리프 쪽보다는 카타르 쪽을 원했던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최종적으로 카타르 측은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글레이저 측에서 카타르 쪽의 제안을 받지 않은 걸로 좀 추정이 돼요. 구단에 대한 카타르의 어떤 투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인수 금액 비용까지 총 합을 포함했을 때 한 7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은 한 1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이제 카타르 쪽에서는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금액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구단 빚을 탕감하는 것, 그리고 뭐 맨체스터 지역에 대한 투자, 이런 비용들까지 모두 다 이제 합산이 된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대 비용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글레이저 패밀리의 손에 들어갈 돈이 글레이저 패밀리 입장에서 봤을 때 만족스럽지 않았던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글레이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이걸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은 얼마나 글레이저 싫어합니까? 저 역시도 같은 입장으로 제가 만약에 대입을 했다고 했을 때, 이명철 리버풀 얘기 아니라고 막 한다, 뭐 이제 댓글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글레이저를 욕한다면 막 하겠습니다. 그게 또 팬분들 마음을 대변하는 게 맞으니까. 저도 좀 그동안 보면서 참 답답하겠다, 팬분들은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글레이저 측의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대입을 해보면, 글레이저 측은 카타르 쪽에서 인수를 해서 뭐 구단 빚을 탕감하건 아니면 구단에 투자를 하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글레이저 입장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돈,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가장 중요한 건데, 내 지갑이 얼마나 두꺼워지냐가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 경쟁에서 물론 레클리프 측은 할부를 약속했기 때문에 분할 지급이긴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금액 경쟁에서 레클리프가 카타르를 이긴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를 봤을 때. 결국 그래서 레클리프 측의 금액이 글레이저 쪽에게는 조금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카타르 측하고의 입장은 결렬, 그리고 레클리프 측의 소수 지분 인수. 지금 이제 글레이저가 맨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25%의 지분을 레클리프가 가져갈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글레이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분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레클리프가 지분을 일부 가져가기 때문에 경영권은 레클리프에게 주면서 어쨌든 나한테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은 카타르보다 레클리프가 더 많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글레이저의 메리트는 레클리프 측에 더 주어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찌됐건 이제 맨유 팬분들은 이제 뭐 걱정은 좀 되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래드클리프는 미국인은 아니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이미 저 니스를 통한 축구단 경영이랄지 근본적으로 영국 사람들은 다 축구에 대해서는 해박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글레이저가 완전히 그 전행하던 그 구단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희망이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많은 공약을 통해서 팬분들의 마음을 얻었던 카타르 쪽보다는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셰이크 잠시 쪽이 아닌 래클리프 쪽의 경우는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도화지, 그냥 백지 그 상태였던 글레이저의 경영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도 있을 수 있고 구단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역시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의 상황은 맨유 팬분들이 만족스러운 상황이라고 역시 얘기 드리기는 힘들 겁니다. 카타르 쪽에게 여전히 팬분들의 마음은 많이 가 있었을 것이고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래클리프에 대한 의구심과 같은 부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일단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 결국은 지금 조성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일단 그라운드 외적인 문제로부터 이제 그라운드 내적인 문제로 좀 넘어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쨌든 최근에 순위 상승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위치와 내용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명철 해설위원이 계속 중계하시면서 분석하시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문제를 1번, 2번, 3번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겠지만 일단 어떤 문제점을 들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의 경기를 보면서 가장 아쉽다고 생각되는 포인트 이것만큼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딱 하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사실 수비입니다. 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수비진도 베스트를 꾸리기 힘들고 전술을 조정해줘도 지금의 수비진이라면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많은 리스크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좀 아쉽게 느껴졌던 포인트는 수비할 때 웬만한 팀들은 요즘에 압박을 할 때는 하지만 조정해야 될 때, 압박에 풀렸을 때 혹은 뭔가 리드를 지켜야 될 때는 플래트 형사사이나 4-5-1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지키는 방향으로 간격을 좁히는 운영을 하는 시간대를 일정 부분 꽤 많이 두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영리한 경기 운영법이기도 하고 압박을 90분 내내 또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리드를 관리하고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할 때는 분명 영리한 경기 운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른 팀들보다 그렇게 지켜내는 운영, 간격을 좁히는 운영, 여기에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선수들의 구성이 100%가 아니고 기존의 코어를 이뤘던 카세미로 같은 선수들의 폼까지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데 전술적으로도 다른 팀들보다 조금 더 균형을 맞추고 밸런스에 신경을 쓰는 시간대를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더 큰 문제점이 저는 좀 많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안정적인 경기 운영 시간이 짧은 또 근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저는 약간 이 부분은 부상자 폼 저하는 별개로 테나 감독이 약간 경기 전술에 있어서 이 운영만큼은 아쉽다고 좀 꼽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 그 시간대를 좀 짧게 가져가면서까지 무리한 압박을 상대한테 가져가고 그를 통해서 터나 감독이 이제 원래도 전술적인 지향점인 높은 위치에서의 볼 탈취, 그를 통한 빠른 공격 전개, 그리고 박스 안에 많은 인원을 침투시켜서 결과적으로 공격의 숫자를 많이 두는 이러한 전술 운영에 대해서는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전술에는 명과함이 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본인의 전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시도하는 것, 맥락은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수비적인 약점, 밸런스적인 약점, 그 불안점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분은 터나 감독의 그러한 전술적인 성향에 대해서 지금은 조정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꼽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또 문제들 가운데는 제가 일단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일단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구성 자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충분히 업그레이드 될 만한 영입이랄지 이 구성이 된 건가요? 일단 영입생들의 그런 성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테나 감독의 그 어떤 픽도 옹호를 받기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금액을 거액으로 들였던, 물론 이번 여름은 아니었지만 지난 여름까지 포함을 했을 때 거액의 금액을 들였던 안토니 선수의 여전한 어떤 기량적인 이슈들, 사실 안토니 선수가 마무리가 더 잘 됐다면 참 좋았겠지만 뭔가 넓게 벌려서 측면에 폭을 제공해주고 어쨌든 왕성하게 뛰면서 수비 가담도 해주고 이 부분에선 이점이 있지만 단순히 그 플레이만 바라보고 정말 1,000억 원 정도의 금액을 안토니한테 쏟아부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결과물이 도출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 긴 시간 동안 안토니가 그 결과물을 도출해주는, 만들어주는 어떤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오나나 골키퍼마저도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빌드업형 골키퍼였던 건 확실하고 네. 사실 그 발 쓰는 재간은 유럽 전체 키퍼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상위권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좀 불안정성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아주 세이브를 잘할 땐 잘하는데 또 어떤 때는 조금 허무한 경우들이 예전에도
약점이 조금 있었던 키퍼거든요. 아무래도 공 캐칭과 같은 공을 네, 잡아내는 네, 것과 네. 같은 부분에서 인테르 때도 뭔가 잡을 수 있을 텐데 확실히 못 잡으면서 펀칭이 잘못 나가거나 세컨볼을 상대한테 주거나 그러면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제가 봤던 오나나 경기에서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오나나가 분명 눈에 들어오는 픽이었고 영입할 만한 선수였던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모든 감독들 그리고 축구팀의 숙명이지만 그 당시 영입에 대한 배경과 별개로 그 선수의 성과가 이렇게 나와버리지 않아버리면 오히려 불안함으로 좀 도출이 돼버리면 결국 그 영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오나나, 안토니 다 아약스 시절 테나 감독과 사실 인연이 있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테나 감독의 픽이 좀 아쉽다 이렇게 결론이 지금은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 마운트 선수랄지 혹은 뭐 그 이전에 왔던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 적응력 이런 데 문제가 있는 또 사례들은 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호일룬 선수가 리그골이 좀 터진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챔피언스 리그는 골이 터지고 있지만 리그골은 좀 터지지 않고 있죠. 근데 그나마 호일룬 선수는 일단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굉장히 활발한 침투를 통해서 갈라타사라이전도 그랬듯이 공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옵션은 일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수가 최우선 픽인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팬분들은 많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마운트 선수 활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 선수를 영입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과연 마운트가 옴으로써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장점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느냐? 그렇진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선 역시 또 이번 여름 영입픽에 대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우려스럽다, 아쉽다라는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마운트 선수는 첼시 때도 오히려 후방에서의 빌드업 과정은 조르지뉴, 코바치치, 캉테 이른바 조코캉 선수들한테 조금 더 후방의 작업을 투엘 감독이 맡기고 마운트는 그보다 윗선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기용이 좀 됐던 선수예요. 네. 왜냐면 이 선수는 위쪽에서의 침투를 활동량을 통해서 많이 가져가는 쪽에 장점이 있고 이른바 아래에서부터 볼을 간수하고 풀어주는 상황은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운트 선수의 플레이를 보더라도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내려오는 장면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운트가 좀 침투를 우선시하는 스타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려왔을 때의 영향력이 큰 자원으로 보기에는 기본적인 이 선수의 장점이나 플레이 스타일이 그런 유형이라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결국 누군가는 내려와서 공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에릭센이 오히려 그 자리를 오히려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을 맡고 마운트가 전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너무 내려온 위치에 기용되거나 아니면 오른쪽 측면에 기용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쓰는 테나 감독의 픽도 어느 정도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내려와서 경기를 풀기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격력은 지금 맨유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그 선수를 아래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장점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에는 반대되는 상황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는 윙 플레이어라든가 후방 플레이메이커라든가 여기서는 이 선수의 100%가 어울리는 선수는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마운트를 또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마운트 개인의 폼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을 봤을 때 개인의 폼으로서 봤을 때는 사실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네. 활동량이나 공격적으로 기능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브루노와 같이 쓸 때 중원조합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 결국은 브루노와 같이 쓰는 그림을 마운트와 같이 조성을 하다 보면 어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3선에서는 카세미로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가중이 되거나 아니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다소 이 선수를 더 잘 쓸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활용법을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좀 강제를 시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연 마운트를 영입함으로써 맨유는 어떤 중원 밸런스를 어떤 중원 조합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해답을 잘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수 보강이랄지 선수의 어떤 조합 면에서의 문제점을 또 들어봤는데 이명철 해설위원께서 생각하시는 또 다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카세미로의 폼이 좀 떨어진 부분은 분명 아쉽습니다. 네. 역시 선수 개인의 폼이 떨어진 부분은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쇼가 지금 부상으로 계속 못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의 지금 부상 공백이면 어느 팀이건 힘들어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전술적으로도 3선 미드필더에게 좀 부담이 많이 가중되는 전술을 지금 쓰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빌드업을 해나가는 방식을 보면 공격적으로는 2-3 형태, 3-2 형태, 좌우 풀백이 안쪽으로 좁히기도 하고 암라바트가 됐건 달로가 됐건 번갈아 가면서 뛰면서 미드필더가 되건 아니면 풀백이 되건 계속 뭔가 형태를 바꿔가는 빌드업 시에 뭔가 유연함을 갖춰가는 경기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은 변화가 발생되면서 오히려 선수들이 좀 익숙해하지 못하는,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좀 마이너스 요소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식의 빌드업 대응이 되건 결과적으로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3선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선수의 부담이
많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쇼가 없기 때문에 결국 풀백이랑 센터백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어떤 부담을 보조해주고 분산해주기에는 베스트 조합일 때보다 지금의 조합은 아무래도 더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 3이 되건 3, 1이 되건 기본적으로 빌드업 대용이 어떻게 바뀌건 간에 계속 중앙에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 한 선수만 서 있는 경우들이 현재까지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자리를 뛰는 선수는 한창 때 카세미르를 하더라도 지금은 좀 힘들 수밖에 없다. 카세미르 선수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빌드업형 6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최근의 경기를 보면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플레이보다는 좀 롱패스 위주의 경기 전기가 좀 많아지고 있는 맨유거든요. 근데 롱패스를 뿌렸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옵션은 전방에 분명히 있어요. 레시포드의 속도라든지 호일룬의 속도라든지 분명 이러한 어떤 옵션은 다른 팀들에게선 찾을 수 없는 맨유만의 강점이라고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문제가 발생하죠. 호일룬의 너무 어린 나이 그리고 뭔가 버텨주는 경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다는 부분. 레시포드도 마무리 시에 속도를 많이 가져가고 침투하는 건 좋은데 결정력이나 뭔가 특히 패스에서의 어떤 판단들 침투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동료한테 양질의 패스를 주면 좋은데 뭔가 그 타이밍에 레시포드가 항상 일정하게 패스하는 건 아닙니다. 네, 레시포드 선수가 지금 초절정기에 있었을 때 폼은 아니죠. 그렇죠. 약간은 지금 좋았던 때 리듬보다는 좀 거리가 있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레시포드 아주 좋았을 당시에는 뭐 세계 최고의 공격 자원처럼 보인 시기도 있거든요. 그게 올해 초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의 폼은 아닙니다. 그 롱패스가 반복이 되면서 결국 선수들의 간격이 벌어지니까 거기서도 공수 밸런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간격의 문제가 초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삼선 미드필더에서 조금 더 그쪽에 부담을 덜어줘야 롱패스가 아닌 다른 형태의 빌드업도 맨유가 좀 더 아기자기하게 중앙을 위주로 풀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어떤 제안을 좀 하고 싶고 지금의 전술이 역시 공격진의 어떤 속도를 활용하는 데 좋은 전술인 거는 맞지만 일단 수비 밸런스를 잡는 게 좀 우선이지 않을까. 좀 더 안정적이고 밸런스 있는 경기 운영을 하면서 또 중앙 쪽을 거치는 좀 더 아기자기한 빌드업의 비율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또 다이렉트한 플레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죠?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은 사실 쉽게 해결은 좀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의 구성 자체의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나의 선택은 할 수밖에 없어요. 브루누를 희생시키거나 아니면 활동량의 문제가 좀 발생되더라도 카세미르 옆에 에릭센을 쓰거나. 근데 지금 뭐 그런 어떤 변화들을 어쨌든 하긴 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 1순위의 어떤 출발은 일단 수비 간격에 대한 조절을 좀 우선시하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 우선시되어야 어느 정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결과를 낼 수 있는 측면에서 변화를 좀 가져갈 수 있다. 게다가 머지않아 맨체스터 더비가 있잖아요.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빠른 발을 가진 자원들의 역습을 통해서 맨체스터 시티의 뒷공간을 좀 노리는 것이 좋은 경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를 위해서라도 1차적으로는 수비 간격과 일정한 수비 대형을 맞추는 쪽 이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일단은 좀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맨체스터 더비가 A매치 주간이 끝난 바로 그 주말에 찾아오는 건 아니고 그 다음 주말에 찾아오죠? 셰필드전 코펜하겐전을 치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더비가 있습니다. 지금 맨체스터 시티도 사실 올바른 컨디션은 좀 아닐 뿐더러 여전히 수비적으로 상대 역습을 맞았을 때 불안해 보일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레시포드와 뭐 호일룬과 같은 선수들이 단점이 보일 수 있어도 확고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집중을 한다면 분명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팀들을 상대로 맨유가 역습에 집중했을 때 재미를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지난 리그 맨체스터 더비 때는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이 있긴 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했어요. 올드 트래포드 경기였다는 점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일단 밸런스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향후 일정에서 먼저 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지역 더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안정성 속에서 밸런스 속에서 뭔가 뒷공간을 통한 또 역습이랄지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 전에는 노려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그 전까지의 경기들에서 맨유가 그런 유형의 경기 운영에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지금 말씀이신데 어찌됐건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지금의 순위에 머무를 팀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지금의 약점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한 뭐 순위도 그렇게 크게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올라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부상자들이 일단 하루빨리 좀 돌아오는 게 일단
우선이겠죠. 다행히 이제 A매치 기간 동안 마이누 선수는 좀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마이누 선수의 복귀를 지금 언급드리는 이유는 카세미로 암라바트의 몸 상태가 지금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카세미로는 발목이 좀 부어있다고 하고 암라바트 선수는 또 모로코 대표팀의 인터뷰를 보면 허리 쪽 통증이 좀 있다고 해서 당장 맥토미니 이외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또 뛰는 선수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상자들이 좀 돌아오는 것, 뭐 루크슈아 같은 자원들, 뭐 레길론 같은 자원들 일단 하루빨리 돌아오는 것이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필요할 텐데 부상자들이 돌아오면 앞서 언급드린 중원 조합을 또 새롭게 꾸릴 수 있는 옵션들이 새롭게 또 조성이 되기 때문에 분명 플러스 되는 요인들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분명 올라올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 지금 일정을 보면 셰필드전이나 아니면 리그 풀럼전, 루턴타운전. 풀럼전은 조금 압박이 들어왔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또 다른 시험장을 좀 도전을 좀 하게 만드는 팀이긴 하지만 이전 일정보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래도 셰필드, 루턴타운은 좀 잡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좀 보고 싶거든요. 그 경기들을 안정적으로 잡아냈을 때는 순위 상승 효과도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어떤 의미에서는 코펜하겐하고 이제 3, 4연전을 치르거든요. 아, 그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예,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죠. 네, 그 경기들을 잡아내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그래도 전력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코펜하겐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 두 경기를 잡음으로써 순위상의 지금의 어떤 불리한 구조를 떨쳐내고 바이에른 뮌헨을 연달아 만나는 갈라타사라이보다는 일정상의 유리함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점을 살린다면 챔피언스 리그도 여전히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나 감독이 일단 제가 먼저 언급드렸던 그 수비 밸런스를 잡는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알아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또 이명철 해설위원의 그것에 대한 어떤 진단 및 대처 방안 등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리버풀은 뭐 문제 별로 없나요? 리버풀은 엘리엇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생각난 부분이에요. 브라이튼전 선발에 엘리엇 선수가 들어왔을 때 좀 걱정이 됐는데 결국은 그 경기를 무승부로 끝냈거든요. 네, 리버풀에 관한 이야기도 다음에 또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나눠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명철 해설위원의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